자, ERP 회계 인사 컨설팅 제 5번째 제 5강 우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5강에서는 회계정보 처리 계정별 처리에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 세 가지 자산과 투자자산까지 합쳐서 우리가 자본화 대상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우리 재고자산의 종류가 나와 있죠. 상품, 기업의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건물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도 상품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내 회사가 모나미 회사다. 예를 볼펜 회사다. 그러면 남들은 볼펜을 소모품비로 분기하겠지만 내 회사는 재고자산이 되겠죠. 말하자면 내 회사에서 주 목적으로 파는 우리 형태를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에서 있는 사람들은 토지나 건물이 거기에 재고자산이 되겠죠. 만약에 보는 제조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토지나 건물은 토지나 건물로 분기를 해주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업자로서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재고자산이라고 치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 제품을 제조, 가공할 목적의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공품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조 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제품, 제조기업에 직접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품을 말한다. 우리가 완제품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완제품이야. 남한테는 조립을 해서 반자품이 되는 거죠. 자, 또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제품도 제조기업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생산의 물품을 말한다. 상품과 제품, 차이점은 타사가 만든 물건은 상품, 자사가 만든 물건은 제품이 되겠죠. 저장품은 소모품 수선용 부품으로서 기타 저장품 등을 말한다. 우리에서 저장품은 재고자산에서 칭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상품이라고 나왔죠. 타사가 만든 물건, 원재료, 제품의 제조에 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재료 또는 우리가 원료라고 나와 있어요. 부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크 장사라고 하면 케이크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주된 재료는 원재료, 밀가루가 원재료가 되겠고, 초나 여러분들 이렇게 뭐 위에다가 그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부재료가 되겠죠. 제공품, 제조하는 과정에 있는 물품이라고 나왔어요. 현재 가공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므로 아직 제품이라는 필수, 제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저장 또는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반제품과는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공품,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다 만들고 있는데 박스에 포함이 세팅이 돼 있으면 제품이지만 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제품 박스에 들어가질 않았어. 그러면 그것은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제품, 반제품이란 제품의 여러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 하나의 공정에 끝나서 다른 공정에 인도될 완성품 또는 부분품이로서 완전한 제품에 된 것은 아니지만 가공이 일단 완료됨으로써 저장 가능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우리 컴퓨터에 보시면 메인보드만 만드는 회사죠. 그 사람의 메인보드만 만드는 회사들은 메인보드만 그 사람한테 제품이지만 뭐 큰 그룹도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그 만약 하청업체에다가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왔어요. 그 메인보드 만든 것은 그 사람한테는 제품이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데에서는 이것은 반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반제품을 다 조립을 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품, 자사가 만든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자사가 만든 물건.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은 타사가 만든 물건이나 상품, 제품은 내가 만든 물건, 자사가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에서 제품을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있더라 그러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죠. 의료 매출이 되겠죠. 내가 숙박업소에 있더라, 호텔에 있더라, 숙박업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 아니죠. 숙박 매출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회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착품. 자, 미착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소유권의 이 의미, 소유권이 이미 자기에 귀속하고 있으나, 다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수입을 했을 때 돈을 먼저 지불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지만 아직 물건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상태를 미착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지불했는데 아직 물건이 내 수중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송 도중인 것으로서 아직 도착이 안 된 물건, 이것이 모든 것이 미착품입니다. 원재를 수입해서 돈은 지불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미착품. 상품을 수입해서 아직 돈은 지불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 미착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장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저장품을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를, 공구기구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 저장품은 재고자산에 자꾸 나와 있지만 실무에서는 나오질 않으니까 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승일 때 물가 상승일 때 우리가 제일 당기순이익, 말하자면 매출총이익이 가장 높은 것이 선인선출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후인선출법은 제일 우리가 물가 상승일 때는 매출총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를 한다는 것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인선출법, 우익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표 요 네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죠. 선, 이, 총, 후 이렇게 외우세요. 선, 선인선출법, 이, 이동평균법, 총, 총평균법, 후, 우익선출법. 그래서 선, 이, 총, 후 이렇게 외워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일 때는 선인수지법일 때 제일 매출 총익이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후이선출법이 매출 총익이 높을 때는 물가 하락일 때입니다. 물가 하락. 그래서 물가 하락일 때는 후이선출법이 매출 총익이 제일 높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물가 상승일 때, 인플레이션일 때 우리가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크기의 비교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매출총이익이 가장 높고 맨 밑에 거 매출총이익이 가장 큰 순으로 나간다면 선인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우익선출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도 크기가 똑같이 기말재고액 차기월이 되겠죠. 선인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우익선출법이지만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용의 크기죠. 비용이 제일 큰 순서는 우익선출법이죠. 왜? 매출원가가 가장 높으면 높을수록 매출총이 가장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시는데 매출원가를 보지 말고 매출총이익과 기말재고액의 크기를만 보셔서 선, 이, 총, 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재고자산은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을 위하여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부족 수량에 대한 손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먼저 하기 전에 파손품과 공송품의 차이점이 있어요. 파손품은 공장에서 투입되기 전 소멸되고 파손된 것들이 파손품이고, 공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 투입 후 소멸되고 불량품이 나온 것들이 있죠. 파손된 거 없어진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공송품인데, 뭐든지 파손품과 공송품은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오늘 배우는 것은 파손품에 대한 것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손품의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요 가번은 요거는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무 손실이 정상적인 원인인 경우 이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뜻이고, 나번에 간무 손실의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은 내가 파손된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고자산 감무손실,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무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무손실은 파손품에 해당하는 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감무손실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고, 우리 재고자산의 대변에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분기할 때는 재고자산 옆에 원재료 제품 상품 옆에 적요란에서 8번 타계정 의로 대체라고 여러분들 해줘야 될 겁니다. 여긴 써있지 않지만 8번 타계정 의로 대체, 타계정 대체라는 말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8번 타계정 의로 대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대변 항목이고, 두 번째 무조건 원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원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 과목에서만 적요에 F2번 눌러서 분기할 때 그러면 8번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타계정 대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단기 순서니까 무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것이 8번 타계정으로 대체 네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첫 번째 무조건 대변이고, 두 번째 무조건 원가 금액이고, 세 번째 무조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인데 제공품은 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기 순서니까 상관없다,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평가 손실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간무 손실은 수량 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란 재고자산의 수량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재고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손실액을 말한다.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를 적합법이라고 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이 더 순실현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자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그 차액만을 분기하고, 장부상이 작을 때에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을 해줍니다. 우리 예제를 한번 요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 시 장부가액은 3만원 상품을 공정가액이 2만 5천원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난 그만큼 5천원만큼 평가 손실을 봤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천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천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듯이, 대손 충당금 하듯이 차변 대손각비 5천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5천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도 좋습니다. 여기는 재고자산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5천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천원 했던 겁니다. 이 저가법이에요. 자, 예제 2번에 차기 결산 시 예제 1의 장부가액이 2만 5천의 상품을 공정가액이 3만 3천원으로 평가했대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아까 예제 1번은 물가 하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2만 5천원짜리가 3만 3천원 평가했어요. 우리가 예제 1번에서는 평가 손실을 얼마큼 받습니까? 5천원만 받죠? 여기서는 그럼 2만 5천원에는 8천원 차이 나니까 8천원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저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원가, 최초의 취득원가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천원을 상계 처리하고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5천원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8천원 해주면 안 돼요. 최초 3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을 통하여 매출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보이는 자산이죠. 나중에 무형자산 배울 때는 안 보이는 자산인데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유형자산부터 하겠습니다. 가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구입가격과 취득 시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말한다. 우리 아까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 네 가지 자산은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서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자산에 포함을 시킨다. 다시 한 번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까지 요 네 가지 자산은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서 매입하고 구입할 때 모든 비용은 그 자산에 포함하여 분개한다. 단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죠? 이런 거 다 포함시키잖아요. 하지만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가산세, 변경등기세, 수입인치세 이런 것들은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줍니다. 요것만 별도고요. 또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유가증권을 구입합니다. 그 유가증권 별도입니다. 그 유가증권 별도할 때는 공정가치를 별도로 분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꼭 정리해 주자면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거를 매입하고 구입할 때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키지만 세금과 공과금하고 차량을 구입할 때 유가증권을 꼭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만 별도로 처리합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비품을 수입했어요. 관세 비품으로 분개합니다. 내가 차량을 구입했어요. 근데 시운전했어. 시운전비 차량 운반으로 포함시킵니다. 토지를 구입했어요. 근데 토지를 구입했는데 저쪽 항구탱이에 건물이 좀 나빠서 철거했어요. 철거 비용 토지로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재고자산을 매입하는데 운반비 들어갔어? 무조건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원전에 매입할 때 운반비 원전에 포함시키는 거고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상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운반비, 취득세,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자가건설, 건설에 소요되는 원가 및 완공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비 등의 토지 취득원가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분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단 유형자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이런 거 말씀드린 것은 세금과 공과로표를 처리한다고 그랬죠. 금액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보면 분개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누계로 결산 때 분개하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차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 단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은 다음 연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감가상각누계액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누계액은 대변에 있다가 처분할 때는 차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건물이면 건물, 차량이면 차량 업무가 나가게 되겠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감가상각누계액이 기입하여 우리가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라고 나왔죠. 당해연도 1월 1일 하나는 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5억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1,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분개한 것은 건물이 들어왔죠. 자, 건물이 들어올 때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5억이 아니고 5억 취득세, 중개수수료 다 합쳐서 5억 2천만 원으로 분개하고 대변에 현금 5억 2천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당해연도 1월 1일 건물 수리하고 수리비 5천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수리비 중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4,500만 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도색을 위한 지출입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것은 건물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자본적 지출로 건물로 붕괴하고 나머지는 도색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수선비로 붕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을 동시에 이렇게 붕괴한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유형선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요 금액은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 금액은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우리가 건물 합계가 얼마 나왔어요? 5억 6,500이 나왔죠. 5억 6,500 우리가 해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0년이고 잔존가액은 없다 그랬죠. 우리가 공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5억 6,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별도로 다시 말해서 5억 6,500만 원. 5억 6,500은 5억 2천 건물과 요 건물에 4,500을 더해서 5억 6,500이 나왔어요. 5억 6,500 나누기 10을 해주니까 5,650만 원의 정액법 계산을 한 거네요. 차변의 정액법으로 계산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5,65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액 5,650만 원으로 분개가 된 거죠. 그 유형선을 처분했대요. 처분했으면 건물에 5억 6,500만 원짜리 차변에 있던 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감가상각액 5,650만 원은 차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장부 금액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얼만큼만 5억 6,500에서 5,650을 빼주니까 5억 850만 원만 받으면 번전치기예요. 그런데 내가 5억 5천을 받았어요. 5억 5천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4,150만 원만큼 이득을 받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개가 이루어진 것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처분이익에서 똑같이 우리가 가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비용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는 것은 재고자산이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만 이루어진 것만 판관비라는 비용을 쓰는 거지. 우리가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나 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다 비용 같은 거는 이익과 손실에서 다 가감해 줍니다.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의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기업에 통지하고 있어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말이 많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영업권, 우수한 경영진에 따라서 판매, 조직과 양호한 신용, 그래서 웬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으로 동종에 가른 기업 또는 비례하여 특별히 유리한 사항을 집합한 무형자산을 말하며 사업결합에 취득한 영업권만을 인정한다.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개발비용, 뭐 어업권, 산업지상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웹사이트,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다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무형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에서는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을 계속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모든 비용은 그 자산에 포함하여 분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각과 구분하여 감모상각이라고 하며 감모상각도 기본적으로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상각 대상 금액을 인위적으로 방식으로 이해 추정하여 내역연수를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원가 배분의 과정이며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의 상각의 계산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비례법의 연수학급 등이 있으며 기업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했지만 간접법을 했어요. 하지만 유형자산도 간접법, 직접법은 다 있지만 무형자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가가 빠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얘기하고 대변에 개발비, 특허권 뭐 이렇게 산업 뭡니까 상표권 이렇게 직접 나가는 직접법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재고, 유형,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 네 가지 자산을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구입할 때 매입이라는 단어는 재고자산만 얘기하는 거고 유형, 무형, 투자자산은 구입하고 인수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매입하고 구입하고 인수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켜서 분개한다는 것이 자본화 대상 자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자산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신 거. 자, 보증금은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이런 것이 있겠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수익하는 권리라고 나왔죠. 전신전화가입권은 기업의 자기 영업활동에 의해 가입료를 지급하고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 등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죠. 옛날에는 전화를 우리가 집에 냈을 때 그 전신전화 가입권을 얼마 보증금을 냈고 우리가 옛날에 했었거든요.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의 동산을 월세 등으로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내가 지금 보증금을 내가 지급할 때는 임차보증금,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업보증금, 계약 이행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입찰보증금, 개설보증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등의 1년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는 영업보증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1년 기준이 되는 거죠. 4번 장기매출채권. 자, 회수기간의 1년 이상의 매출채권. 이것은 우리가 장기매출채권이라고 하겠죠. 장기미수금. 회수일이 1년 이상. 그 다음에 4번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나왔죠. 이연법인세 자산. 일시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으로서 유동자산에 분류되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나중에 이제 법인세 듣다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신 것이 회계정보적 개정판에서 여러분들이 자산, 여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요 네 가지 자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본화 대상 자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매입하고 구입할 때 모든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다 포함을 시킨다. 단 우리가 자동차 구입할 때 유가증권 구입하는 거 별도 공정가치로 별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는 취득세 등록세는 그 자산에 포함시키지만 재산세, 뭐 면허세 같은 것들은 세금과 공가는 별도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채 개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